등산 걸렸어? 좋겠다. 시간 들어가고. 자, 등산 대부분 책은 다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왔습니까? 와. 지우. 네. 안 갖고 왔죠? 예, 지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지우개만 갖고 왔습니다. 그쵸? 지우기만 하는 거. 지우는 지우개만. 자, 저는 신경 파트, 신경 파트 좀 앞부분 좀 했었는데,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자개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개 전도에서. 자개 전도입니다. 자, 전달되는 자개 전도야. 이거 좀 깊이 좀 설명할게요. 좀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개 전도인데, 자, 자개 전도라고 하는 저번에 설명했어요. 자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뉴런 내부에서 뭔가 신호가 옮겨지는 과정을 바로 자개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런 내부인데 엄격히 말한다면 축사이겠죠. 그렇죠? 축사를 통해서 신호가 옮겨지는 과정을 바로 전도라고 하는데 이 자기 전도되는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어떤 물질이 찍찍찍 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신호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기적 신호가 이동하는데 그럼 정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자가 흘러가서 발생하는 전기 아니고요. 바로 이온의 농도 차이. 이온의 농도 차이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 차이인데 이 이온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야. 플러스 하나 되는 거야.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적다? 마이너스로 쓰는 거죠. 이 이온의 농도 차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이온의 농도 차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적 신호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이온의 농도 차이가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양이온들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면서 바로 정적 신호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정적 신호라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자, 축사 이렇게 봅시다. 자, 축사 이렇게 있다 가져가자. 자, 축사 이렇게 있다 가져가면 이 축사 활동에서 신호가 옮겨지는 과정을 한번 모션을 그려보면 이 안쪽은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어요. 안쪽은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 하나 띄고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하나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치상의 자를 갖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위치가 바뀌어요. 이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인데 이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고요. 바깥쪽이 마이너스 바뀐 거야. 근데 동시에 바뀐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그 다음에 여기 원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만 플러스 마이너스 저기가 바뀌는 거야. 바뀐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바뀌어요. 다시 원래대로 리턴 되고요. 이쪽 부분이 이쪽이 원래대로 리턴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었다가 그 바뀌는 부분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 신호가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얘는 원래대로 바뀌고 다시 옆에 있는 것이 플러스만 극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옆으로 쭉 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얘가 안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쪽 부분의 양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얘가 적은 거야. 그리고 얘가 다시 원래대로 바뀌고 이쪽에서 다시 양면의 농도의 균형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적 신호가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정적 신호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온의 추립 때문에 생깁니다. 이온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온의 농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자. 이거는 양이온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 자, 현재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바뀐 것은 양이온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을까 들어갔을까? 들어왔겠지. 양이온이 와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됐을까? 다시 양이온들이 어떻게 됐어? 빠져나갔어.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서 다시 양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왔겠지. 들어와서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됐어요. 바로 이온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런 정적 신호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온이 출입한다고요? 이온이 출입하는데 이 이온이 두 가지야.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 이 두 가지 이온들이 들락날락 거려요. 그러면 선생님 이온들이 지맘대로 막 들락날락 거릴 수 있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온들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락날락 걸려면 지네 마음대로 갈 수가 없게요. 여기에 보면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들이 붙어 있고, 이 단백질들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그 개폐가 조절되면서 들락날락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들이 출입하는데 이 이온들이 출입하는 그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통로 단백질,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단백질, 통로 단백질의 개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통로 단백질이 열리고 닫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여기 쭉 여기 있는데 양들이 열리고 닫히고 조절하면서 양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런 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통로 단백질 정확히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잠깐 색을 한번 세보자. 통로 단백질이 있는데 오늘 이게 목이 잘 되지? 내 목이 좀 쉬었니? 내 목이 좀 쉬었니? 아니야. 내 목이 이상한데 목이. 자, 통로 단백질인데 이 통로 단백질은 세포막이 여기 있어요. 세포막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특이한 단백질이 여기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이 단백질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 열리고 닫히고 열린 거고 닫힌 건데 열리게 되면 어떤 물질들이 들락날락 걸 수 있고 닫히게 되면 통과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만약 Na 플러스다 그러면 Na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Na 플러스가 이렇게 통과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개폐가 조절되는데 이 통로 단백질은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얘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시키는데 개나 소나 다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물질만 통과시키는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질들만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Na 플러스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통로,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통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통로는 Na만 통과시킬 수 있어요. K 플러스 통로는 K 플러스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닫히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얘네를 좀 어려운 말로 전압 객대성 통로라고 좀 말이 어렵지? 전압 객배성 통로라고. 자, 전압 객배성 통로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전압에 의해서 조절돼요. 어떤 특정한 전압에 의해서 그럼 열려요. 어떤 특정한 전압이 되지? 그럼 얘가 닫혀. 그건 전압 객배성 통로라고 그러고 이런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통로가 여기에 축사골이 막 표면에 막 분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이 양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런 이온의 농도 차이를 만드는 거고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전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네는 전하 객배성 통로야. 그러면 Na 플러스 통로는 Na만 통과시키는 거고 K 플러스 통로는 K만 통과시키게 되는데 Na 플러스 통로와 K 플러스 통로의 특징 한번 잡아보자. 먼저 Na 플러스 통로. Na 플러스 통로. 얘는 오로지 무엇에 대해서만 투과성을 갖는다. Na 플러스만 통과시켜요. Na 플러스만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고요. 얘는 그럼 열리고 닫힌 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나요? 얘네는 한 마이너스 60mV, 마이너스 60mV 정도 되면 열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5mV 정도 되면 얘가 닫혀요. 그게 특정한 전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힙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통과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전압은 이거를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mV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높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의 전위가 마이너스 60mV.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이란 말 대신에 전위란 말을 쓰죠.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내 키가 180이라 가정하자. 자, 왜 웃지? 근데 이걸 보겠어? 왜 웃지? 왜 웃는
거야? 외우지? 지금 외운 거야? 과정. 아니 양보한 건데. 자, 내 키가 180이야. 180인데 지금 이 펜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치자. 근데 이 펜 얼마나 높이 있는 거지? 10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그때부터 다. 그렇죠? 여기 바닥이 기준 잡는 건지 아니면 저 1층을 기준 잡느냐에 따라서 이 높이는 달라진 거 아니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저 밀어가면서도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60mV 정도 저항이 달라져요. 많이 60. 그렇죠? 우리 시간에 몇 장? 자, K 플러스 공간 보자. 자, K 플러스 공간은 오로지 무엇만 통과한다? K 플러스만 통과한다. 그 다음에 얘네는 플러스 35mV, 플러스 32mV에서는 열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mV, 마이너스 70mV 정도 되면 닫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특징 합니다. 이거 전환 계획으로 통일하고 이거 지금 뭘 뜻이에요? 좀 이따 보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생명과 2에 나온 내용인데 자, 능동성이라는 거 있어요. 영어로 썼는데 영어 모르죠? 지금 뭐야 뭐 영어 안 보니 애라 모르는 거지. 뭘 모르는 거랑 안 보는 거는 참. 또 다른 친구 물어볼게. 빈 이거 뭐야? 그거 봐. 다른 친구는 알잖아. 안 보니 애라 몰랐던 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몰랐던 거야? 안 보였던 거야? 끝까지 거짓말하네. 아니 선생님. 아니야. 내 핑계 대지 마. 왜 남 핑계 대? 딴 사람. 알았던 거야? 저기 몰랐던 거야? 안 보였던 거야? 끝까지 거짓말하네. 예, 뒤를 밀지 않고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설명하자. 자, 요쪽으로 분위기 바꿔서. 자, 물질 운반 과정을 한번 쳐보자. 물질 운반 과정. 그거 여기다 설명 한번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물질의 운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분할할 수 있어요. 이제 화학에서 가르치는데, 물질 운반 과정은 수동수송이라고 하는 것하고, 수동수송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능동수송하고 수동수송이 있어. 그럼 수동수송, 능동수송 어떤 차이냐면, 수동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뭔가 물질 이동할 때 수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면 에너지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어떻게 저절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향수병을 열었어. 그럼 여기가 고농도고 저기가 저농도지. 그럼 이쪽에 많은 물자가 어떻게 될까? 향수병가 쭉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것이 바로 수동수송이야. 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 얘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수동수송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동수송의 대표 예로서 뭐가 있냐면 확산, 삼투 이런 것이 있어요. 삼투 처음 보는 거죠? 삼투. 제가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죠. 그렇죠? 물의 확산, 그렇죠? 삼투. 그 다음에 능동성은 반대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야. 에너지 소비가 되고요. 얘네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입자가 이동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향수병을 3개를 오픈시켰어. 근데 주변에 퍼질 때 향수가 이쪽으로 막 몰려드는 거야. 이게 저절로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그래서 이거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는 얘가 에너지를 소비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서 농도 차이에 있어. 즉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하는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저주로 물질이 이동하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지. 농도가 평형이 되는 쪽. 근데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질을 강제로 막 펌핑한단 말이야. 강제로 막 퍼나게 되면 양쪽의 농도 차이를 유지하려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농도 차이가 원래 이만큼 있어. 근데 가만히 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같아지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 강제가 펌핑해서 이 농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능동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 자,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요거의 대표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그리고 얘는 능동성이니까 뭘 소비한다? 얘는 에너지, 즉 ATP를 소비하는 물질의 운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성이니까 얘네는 농도 차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농도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나와요? 뜬금없이 뒤가 다 연결시킵니다. 지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을 한번 네이밍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이지, 그렇지? 요때는 뭐라고 하죠? 요때를 분구 상태라고 해요. 분구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뒤집어졌지. 안쪽이 플러스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뒤집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를 뭐라고 하죠? 이 상태를 탈분구 상태라고 해요. 탈분구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탈분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분구 같이 요 상태를 무슨 재분구 상태라고 해요. 재분구, 그러니까 분구이라고 하는 것은 파타기 용어를 비유한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거. 탈분 뭘까? 와 하고 벌떡 일어서는 거. 재분 뭘까? 다시 앉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우가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축구 막 경기를 한국하고 일본 축구 경기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지우가 앉아서 응원하겠지, 그렇죠? 응원하다가 벌떡 일어서 탑석을 하겠죠. 이렇게. 이번 반자이 하면서 일어서겠죠, 그렇죠? 이게 뭐야? 탈분구.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주저앉겠죠? 이거 뭐야? 재분구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분구.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벌떡 일어서는 거, 다시 앉는 거. 두 순서가.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순차적으로 진행하니까 멀리서 몸이 뭔가 쭉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죠? 머리도 잘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구 상태부터 하나씩 보자. 자, 먼저 오늘 글씨가 안 돼요. 이상하게. 왜 뭔지 모르겠어요. 분구 상태. 자, 분구 상태 한번 보자. 자, 분구 상태는 축사 쪽이 막 안쪽이 마이너스 점을 끼고 있고요. 바깥쪽이 플러스 점을 끼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양면이 어느 쪽이다 맞다는 이야기야. 바깥쪽에서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온제가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같아진단 말이야. 그치? 같아져요. 근데 같아지면 안 돼. 얘가 마이너스 7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여기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 두 개의 K 플러스는 안으로 들어보내고요. 세 개의 Na 플러스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 칼륨이 있고 바깥쪽에 나트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쪽에 나트륨이 일부 있어요? 있어요. 여기도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어요. 이쪽도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칼륨이 메이저예요. 이쪽은 나트륨이 메이저예요. 일부 칼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K 플러스를 안쪽으로 들어보내고 세 개의 Na 플러스를 더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뭔가 부족할 생각 같잖아. 바깥쪽에 양이 좀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바로 요거 때문에. 이렇게 이온들을 강제로 펌핑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능동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K 플러스를 안으로 들어보낼 거야. 그러면
안쪽에도 K 플러스가 있고 바깥쪽에도 K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K 플러스와 바깥쪽에 있는 K 플러스를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안쪽이 더 많지. 근데 K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옮기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 뭐가 소비된다?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다음 Na 플러스가 뭐야? Na 플러스는 안쪽에도 Na 플러스가 좀 있긴 해요. 근데 바깥쪽에 Na 플러스가 워낙 많단 말이야. 근데 안쪽에 있던 Na 플러스를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야.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옮긴단 말이야. 뭐야 이거? N은 소비되고 능동성. 그래서 이 안쪽에 농도 차이를 이렇게 벌리는 거지. 그것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고,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ATP가 소비가 됩니다. 자, 이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에 K 플러스가 있어요. K 플러스가 있고, 바깥쪽에는 Na 플러스가 있어요.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이 양이 더 많고 안쪽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안쪽에는 K 플러스가 있나요? 아니요. 일부 Na 플러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도 K 플러스가 일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의 수를 보게 되면 안쪽이 적고 바깥쪽이 많으니까 이 안쪽이 마이너스로 되게 되는 거고 바깥쪽이 플러스로 되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양쪽에 농도 차이가 형성되는데 이 농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사이에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네, 지우기 위해서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자, 그럼 지우개 보죠. 굉장히 잘하네. 아, 아까 모르더니 지금 집에 가서 엄마 생물쌤이 나를 말이야 소주안에 계속 무시하고 나만 못돼 보이고 나 계속 좀 나를 좀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 하고 엄마 너무 억울해. 그럼 엄마가 그랬죠. 가서 밥 먹어. 알겠지? 그죠? 엄마마저도 무시하고. 예. 자, 나 칼륨 펌프인데 자, 이거 잘 봐라. 보이자 잘 봐. 이때 칼륨 말이야. 칼륨을 두 개를 들여보내는 거죠. 이렇게 칼륨을 두 개를 들여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나트륨, 세 개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칼륨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칼륨은 이쪽이 고농도 이제 저농도거든요. 근데 저에서 고로 옮깁니다. 나트륨에서 보면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인데 저에서 고로 옮깁니다. N으로 소비되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농도 차를 유지하는 거죠. 이때 이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데 요 전이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그러면 이게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 정유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면서 되는 거죠. 기억은 어떻게 네? 해요? 그렇게 되면 기억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기억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게 현재 연구 중이죠. 예.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전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0mV. 70mV. 그래서 마이너스 70mV가 중국 상태 유지할 때 안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70mV고 요때 마이너스 70mV를 휴지전이라고 해요. 휴지전이라고 해서 휴지에 꽂혀가지고 또 쓰레기 막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 아니고요. 휴지는 뭐냐면 쉰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어로는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해요. 네, 휴지전이 갑자기 지금 갑자기 영어로 나를 공부해야지 내 약점을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것 같은데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탈궁극 한번 보자. 탈궁극. 자, 탈궁극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자, 이때는 탈궁극 상태 되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요. Na 플러스 통로가 열립니다. 마이너스 60mV 정도 돼요. 마이너스 60mV 정도가 되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요. 그럼 Na 플러스는 오로지 무엇만 통과시킬 수 있어? Na 플러스만. 그럼 얘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동시키는데 Na 플러스가 어느 쪽이 많아? 그러니까 앞쪽이 많죠. 그래서
NA 플러스 열리면서 NA 플러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되겠지. 이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동하니까 얘는 에너지가 소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수동성이다. 그냥 확산이다. 그렇죠?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안 된다. 이쪽 쭉 들어온다.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안쪽에 양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쭉 증가하겠지, 그렇지?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70mV여서 쭉 올라간단 말이야. 이 상태를 받는 거야. 탈북이라고 해서 쭉 올라서 얘가 플러스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플러스 35mV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다시 재붕이 일어납니다. 자, 재붕이 일어났더니 재붕까지만 보자. 자, 재붕 되면 플러스 35mV가 되죠. 35mV가 되면 여기서 놀라운 반응이 생깁니다. 쭉 가봐. 플러스 35mV 정도 되면 NA 플러스는 어떻게 돼? 닫히지. 대신 무엇이 열려? 이게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NA 플러스 통로가 닫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럼 NA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 안으로 쭉 들어가다 어떻게 될까? 탁 멈춰버리고 반대로 K 플러스 통로 열이 되니까 이때는 K 플러스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 이동할까? K 플러스가 어느 쪽이 더 많지? 안쪽이 더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K 플러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됩니다. 쭉 유출되면 축스탁 돌기박 안쪽에 양이온의 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그렇지. 전이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간다고 됩니다. 다시 또 쭉 내려가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70mV까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만약 70mV가 되면 어떻게 될까? K 플러스 공동이 어떻게 될까? 닫히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죠? 펌프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는 말 안 해. 얘는 항상 작동하는 거니까. 닫히면서 어떻게 될까? 다시 둥근 상태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뚜껑들인데 막 뚜껑들이 싹 열리고 촥촥 닫히고 막 이렇게 안으로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자. 자, 지금 대강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실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전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0mV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5mV 봅시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35mV NA 플러스 통로가 닫히면서 탈북이 끝나고 재부 시작되는 요 플러스 35mV를 우리 활동전이라고 해요. 액티브 포텐셜에서 활동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휴지전이 활동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유련이 있다 진짜. 유련이 있고 여기 신경색 코체고 가솔기야. 그 다음에 이것이 축삭이다 진짜. 축삭이야. 그러면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얘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호가 좀 갈 거야. 갈 때 여기 축삭들과 안쪽에다 침을 푹 찔렀어요. 푹 찔러서 이 안쪽에 전이 된 거야. 이 막 안쪽에 침을 푹 찔러서 이 안쪽에 전이 됐을 때 그 전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 그래프가 이렇다고 그래프가 나와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70mV야. 근데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전이가 쭉 올라가요. 쭉 떨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걸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걸 베이스로 해서 자, 1번 한번 보자. 1번. 자, 1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1번. 1번에서는 막 안쪽에는 마이너스고요. 바깥쪽에는 뭐야? 플러스. 아까는 똑같네요. 자, 요 1번 가지고 가지고 가요. 1번 가지고. 그렇죠? 요거를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이건 3번. 자, 보자. 요게 1번 있죠? 여기 1번 과정과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칼국어 작품에서 약 이게 이름들 퍼날리니까 용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 용도의 차이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고 그때 안쪽에 전위가 마이너스 71V야. 근데 역시장에 작을 줬어요. 작을 주게 되면 전위가 쭉 올라가는데 이 전위가 올라갈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때죠. 그때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탈고지 진행되겠죠. 그래서 쭉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NA 플러스가 바깥쪽 안쪽으로 유입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쪽에 양의 매수가 많아지니까 전위가 쭉 올라가. 플러스 35가 됐을 때 NA 플러스 통로가 닫히고 K 플러스 통로가 열려. 그래서 재분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K 플러스가 밖으로 유출돼요. 그 전위가 쭉 떨어지겠지. 만약 70mm 정도 왔을 때 다시 원래 분위기가 원래 이게 과분이라는 상태인데 그건 여러분이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전체적인 과정 이해하시겠죠? 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지원, 질문 있으시나요? 왜 내가 자꾸 왜 저기 지연이 할 때 말고 자꾸 있어? 왜 묻지? 지연아, 애기 왜 우는 거야? 그렇지, 나도 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애기 왜 우는지. 오우, CF인 줄 알았어요? 그럼 뭐 마시는 거야? 물이에요? 오, 나 커피 줄 알았어요. 뭐 마시게 먹어서 CF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뭘 마실까요? 물 아닙니다. 벌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제가 미국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설날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만두 먹었죠? 어떤 만두 먹었어요? 지금 뭐 먹었어? 아무도 안 먹었어? 쫓겨났어? 아무도 안 먹었어? 저는 설날에 국물의 왕자 볼 수 있는 사자를 잡아서 사자 끓여 먹었습니다. 사자를? 예. 왜요? 맛있던데. 사자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저 사자를 끓인 국을 무슨 국이라고 하나?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 있지? 사자 끓여 먹었거든요. 그 국이 맛있어요. 진국이요. 근데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많이 되네. 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진짜 맛있었겠어요. 네. 자, 그때 이거 봐봐. 요게 만약 70mm란 말이야. 근데 K 플러스 통로가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는 지점이 언제야? 만 60이야. 그래서 실제로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는 구간은 막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60이죠? 여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mV까지 돼야지 얘가 탈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60 있지. 요 마이너스 60. 요걸 우리 뭐라고 요거를 역치전이라고 해요. 역치라는 단어 정의받지. 요거 역치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치전이만큼 어떤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그만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탈북이 안 일어나. 그럼 만약에 역치 이하의 자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자, 역치 이하의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0mm가 있어요. 마이너스 70mm가 가져가면 얘가 없어져 버려요. 역치 이하의 자극이 돼요. 역치 이하의 자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역치만큼의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70mm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치? 역치. 역치만큼의 자극을 줬습니다. 그럼 역치보다도 더 큰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큰 자극을 주려면 여기 활동 전이가 더 커질까? 아니요, 활동 전이 똑같아요. 활동 똑같고 역치보다 더 큰 자극을 주게 되면 활동 전이 똑같고요. 단지 빈도수가 증가해요. 플러스 35ml 똑같고요. 단지 빈도수만 증가하는 거죠. 빈도수. 자, 그래서 지금 시리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신의 적용된 거죠. 아, 그렇죠. 더 큰 장을 준다고 해서 플러스 35가 있고 플러스 35 대신에 막 플러스 50, 6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큰 장을 주건 작은 장을 주건 간에 항상 활동전은 얼마다? 플러스 35 일정하다. 단지 더 큰 장을 주려면 자극의 빈도 수가 더 증가할 뿐이다. 활동전인 사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한번 봅시다. 재치가 나오라. 아, 그때 진짜 괴로워요. 나올던 몰라.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좀 따라와도 예? 되나요? 예. 네, 가십시오. 왜 이렇게 미시봅니까? 저기 카메라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 어제 신발 샀나? 네? 신발 샀죠? 아니요. 네? 그럼 훔친 거예요? 어제 안 샀어요. 6개월 전에 샀어요. 뭐요? 그리고 지민은 그왜 저 드레스 코드 안 맞췄어요? 예? 뭐라고요? 아, 그 대단한데요? 옷이 2개씩이나 있고 딴 친구들은 검은색밖에 없는데. 자, 자기 전달 한번 보자. 자, 자기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자기 전달이다. 우리는 이 뉴런과 뉴런 사이 부분이 뭐라고 그러지?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에서 흥분이 옮겨진 것을 바로 자기의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축사 고리를 통해서 정적 신호 이동하는 반면에 자기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 전달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전달이에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가 보자. 이게 뭡니까? 뒤집어 불끈 뭡니까? 이게 주먹이 뒤집어니까 아니 주먹인 게 아니고요. 요게 시냅스야. 시냅스고 왼쪽 링고 있죠? 요게 축산 말상이에요. 여기가 축산 말상이 되고요. 여기가 가지돌기 됩니다. 가지돌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냅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호가 오면 여기 축산 돌 통해서 자기의 전도가 쭉 와요. 자기의 전도가 쭉 진행되겠죠. 자기 전부가 쭉 옵니다. 쭉 와서 축산 말단이 이렇게 되면 축산 말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작은 주머니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이 주머니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이 작은 주머니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주머니를 시냅스 소포라고 해요. 시냅스 소포인데 소포가 뭐죠? 소포? 작은 주머니. 그렇죠? 작은 주머니. 그래서 시냅스 소포 속에 흥분 전달물이 담겨져 있고요. 이 자세 전달 왔죠? 그럼 이 작은 주머니들이 끝으로 쭉 이동을 해요. 쭉 이동해서 여기 세포막과 딱 겹쳐지는 거예요. 딱 겹쳐져요.
겹쳐지면 여기 담겨있던 흥분 전달물질이 펑 하고 터지면서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쭉 분비가 돼요. 쭉 분비가 되고 그 다음 주변에 가족의 쪽을 보게 되면 이 흥분 전달물질, 신경 전달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러니까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그 수용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해요.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에 신경 전달물질이 이렇게 딱딱 다 붙어. 붙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자극의 전부가 쭉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저거를 선택했을 때 어. 저 가지를 말고 다른 데로 퍼져버리면 아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20 나노메터 정도 작은 풀이기 때문에 얘가 멀리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이 비슷한 물질 중에서 멀리 갈 수 있는 놈들이 있어. 그 멀리 갈 수 있는 놈들은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여요. 얘가 만약에 분비가 되는데 멀리 간다. 그럼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야. 얘는 다른 이름을 붙여요. 포켓몬? 아니요. 디지몬? 아니요.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은 피를 따라 몸몸을 돌아요. 근데 얘네는 몸몸을 돌지 않고 여기만 가서 빡빡 붙어. 붙게 되면 새로운 자극의 전도가 시작해요. 이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근데 여기 달라붙을 때부터 자기 전도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좀 넘버가 매끄럽잖아요. 달라붙을 때 어떻게 자기 전도가 시작돼요? 바로 낮은 풍력 바로 열리나요? 낮은 풍력은 만약 60mV가 대학이 열릴 수 있는데 현재 전압은 만 70이에요. 만 60이 대학이 열린다면서요.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전을 얻고 올려요? 바로 여기 흥분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달라붙죠. 그럼 여기 수용체에 여기에 Na 플러스 통로가 있어요. Na 플러스 통로가 있고 이 흥분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요. 열게 되면 Na 플러스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이동할까요? NA가 들어가요. 바깥에서. NA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죠. 쭉 들어오면 전이가 만 70에서 어떻게 되나요? 만 60까지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만약 60 갖다 잃었죠? 샤! 파! 그러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충분하게 얘가 분비가 안 됐어. 충분하게 분비가 안 되면 NA 플러스가 깨짝깨짝 들어오게 되니까 얘가 올라오다 어떻게 될까?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얘가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고요. 이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서 NA 플러스가 들어와서 이것에 의해서 역시 전이가 형성됩니다. 그럼 저 NA 플러스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뉴런 주변에는 NA 플러스, 우리 몸속에 NA 플러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우리 몸속에 NA 플러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간 짠 성분, 소금 성분이 있습니다. NA 플러스가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 바로 보면요. 이게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고 신경 전달 물질은 대단히 많아요. 뭐 도파민도 있고요, 그렇죠? 아세틸콜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데날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죠? 가바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세틸콜린 정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분비가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분비 생기죠. 선생님, 얘가 분비가 된 후에는요, 여기 이 실 소프 안에 아세틸콜린이 무한대로 존재하나요? 아니요. 일정만큼 존재해요. 그럼 계속 자기 전도가 일어나면 얘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비가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심화 과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축산 맞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돌기가 있습니다. 가시돌기가 있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터져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분비된다. 시작. 생기 안 나오지? 시아소프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분비가 돼요. 쭉쭉쭉 분비가 됩니다. 쭉 분비가 되고 여기에 수용체 준다고 했지. 여기 수용체가 있고요.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하죠? 그럼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고 여기 있는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고 Na 플러스가 바깥에서 안으로 유입되겠지. 여기 결합됐던 아세틸콜린이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다시 띄어집니다. 띄어지고요. 다시 재흡수됩니다. 그래서 작용하고 띄어지고 다시 또 나서 다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 작용 효소가 두 가지거든. 효소가 두 가지인데 여기 수용체 달라붙었던 아세틸콜린을 띄어내는 효소가 뭐냐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아세틸콜린 글씨가 안 되지 오늘. 분해 효소에 의해서 띄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아세틸콜린 재흡수 효소가 있어요. 재흡수 효소에 의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일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작용하지 못하게 내가 블로킹했다 치자.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오지? 아니죠. 걔들은 잘 못했잖아. 그럼 계속 자기 전도가 쳤어요. 계속.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를 만약에 작동을 못하면 계속 자기 전도가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시조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말이 돼요. 붕 떨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만 심장이 연결되고 신경이 어떻게 될까? 심장이 계속 뛰는 거죠. 어떻게 될까? 심장이 터져요. 심장이 텅 트지 않지만 심장이 결국 번아웃 되겠죠? 심장이 멈춰서 죽어요.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그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신경가스 중에 VX가스라고 있습니다. VX가스 들어봤나? 네, VX가스라고 있는데 그 VX가스는 신경가스인데 그거에 노출되면 온몸이 마비돼서 붕 떨다가 죽게 돼요. VX가스.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제흡수 효소를 억제하면 어떤 일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띄어진 다음에 이쪽을 다 제거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아세틸콜린 여기 고갈되거든요. 그럼 자기 전도에 일어나 안 들어가죠. 마비가 가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대표적인 얘가 살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에다가 살충제 뿌리게 되면 닿는 순간 벌레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 이건 뭐냐면 이 아세틸콜린 제흡수 효소를 억제했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가 됐어요. 벌레는 꼼짝 없이 멈췄던 거죠. 뭐 이런 생각이 사람한테 뿌리면 하는데 사람한테 잘 한다는 그 약을 팔 수 있나? 그렇죠? 예. 모기약에다 모기약을 사람들 다 마비를 쉽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곤충한테만 작용하는 그런 이제 성분을 거기다 집어넣었죠. 예. 아세틸콜린 제흡수 효소 억제제 그런 것이 바로 살충제가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쟤는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잠시만요. 그게 집하고 그대로. 충전 다 됐나? 충전 충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되지? 90분 넘어가니까 천천히 되는구나.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저기 몰라요? 네? 뭐가 끊어지는 문제. 저 오늘 저기 무슨 홍보인데요. 선거요? 선구. 아 맞다. 생방송 한다는 거. 네. 생방송.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 네. 생방송 한다. 여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팀 스트림 안 해요. 너 별로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사용자하는 거 보고 싶어서. 아니 이게 우리나라 사용은 없습니다. 사진 안 했죠. 사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 집행은 안 돼요. 거의 이제 사용 제도 자체가 임명부시라는 국가죠. 사용 선거만 할 뿐이지 실제 사용 진행은 한 적이 있죠. 옛날에 한 적이 있죠. 옛날에는 사용 선고 낼 때마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집행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점도 잘못된 말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까지기 때문에. 1분까지는 다 썼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실험합니다. 실험입니다. 자, 뉴런이 있어요.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뉴런 중간 부분을 자극을 했어요. 이렇게 자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산과 안쪽에 침을 푹 심었어. 그래서 전을 잴 거예요. 이런 전을 잴 건데 어디 심었냐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네 군데다가 침을 푹 찔러서 전을 잴 거야. 여기 B와 C를 자극을 할 거고요. A, B, C, D의 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극이 자극의 핵이 있고 0, 1, 2 만큼 자극을 줬을 때는 A, B, C, D에서는 얼마만큼의 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자극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A의 전이 얼마나 났으니까? 마이너스 70이겠지.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이겠죠.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자극을 안 줬으니까 정수대가 휴지전으로 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1만큼 자극을 줬어. 그래도 똑같이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어머 얘도 마이너스 70이야. 그럼 2는 뭐다? 역시 이하의 자기 자극을 할 수 있겠죠? 이만큼 자극을 줬더니 뭐가 변화가 생겼어. 얘 마이너스 70이고 얘 플러스 35, 얘도 플러스 35, 얘도 플러스 35 미리볼트의 전이 나타냈어. 자, 그러면 이만큼 자극을 줬더니 뭔가 변화가 생겼네. 그럼 이만큼의 자극이 바로 뭐에 해당된다? 역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내가 B, C 사이를 자극했단 말이야. 정적 자극을 줬더니 이 자극이 뭐냐? B와 C 쪽으로 쭉 이동을 했고요. 그렇죠? D 쪽으로 자극의 전달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만 A 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는 자극의 전도는 중간치게 되면 양쪽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정적 신호니까 쭉 간단 말이야. 근데 B 뉴런에 있는 가족위에서 A 뉴런의 축사 속이 말단 쪽으로 자극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 자극의 전달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70이라는 거예요. 아,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갈 수 있는 양방성을 가진 반면 자극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일방성을 갖고 있구나. 반드시 축상 말단에서 그 다음 가족이 쪽으로만 가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만큼 잡아줬어요. 3만큼 잡아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 마이너스 70, 얘 플러스 35, 얘도 똑같이 플러스 35, 얘도 똑같이 플러스 35. 더 작은 힘을 더 증가시켰는데 왜 똑같은 거야? 뭐야 이거? 그렇죠, 실물이야. 아, 더 큰 작을 줘도 반응이 일정한 것 봐서는 이론에서는 실무율이 적용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극의 전도는 양방적이지만 자극의 전달은 한쪽으로. 그러니까 축상 말단에서 부담 이론의 가지르기 쪽으로만 진행될 뿐이지 거꾸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전에 뉴런의 종류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뭐 감각 뉴런, 뭐 연합 뉴런, 뭐 운동 뉴런 되는데 이때 이 뉴런의 종류를 보라는 것은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구조 그러니까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뉴런의 종류 두 종류로 구할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올려서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마리집이 있다 진짜. 마리집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마리집
신경이고, 그 다음에 마디집이 없는 신경은 민마디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민마디집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세 전도 과정을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야. 이 축사 속이 막 표면에 있는 뚜껑들이 열로 닫히면서 이온이 막 들락날락거려서 자세 전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마디집은 축사 돌기 위해 축사 돌기에 이렇게 있는 여기를 아예 슈반데크라고 하는 것이 푹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탈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탈북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기는 낭비에 겹쳐지만 깡충 건너뛰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뭐라 그랬지? 우리가 도약 전도라고 불렀고, 이 도약 전도는 이렇게 쭉 처음부터까지 쭉 가는 이 연속 전도에 비해서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리고 도약 전도는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연속 전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마디집이 있고 마디집이 있으면 도약전도 일어났고 도약전도 일어나게 되면 왜 자기 전도수가 빠르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겼는데 그래 자기 전도 과정을 다 배우고 나니까 이게 빠를 수밖에 없겠네. 만약에 탈분 과정이 불꽃이 버리버리 튼 과정이라면 얘는 불꽃이 퍽 있을 거거든요. 크게 되는 초자. 그렇죠?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도약전도는 대단히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는 척추 생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마디신경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네, 지워되죠?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지우고 하겠습니다. 일어나 마시고. 지민이, 지민이가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지민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진짜로. 너도 심지어. 뭔 얘기냐면 세계 정치학 박사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제사요? 예,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지켰다. 민주주의를 후퇴할 수 있는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잘 지켰다 그래서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는 가능한데 국가가 아직 추천 후보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추천했어요. 세계 정치학 박사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놀랍다. 서프라이즈. 그래서 추천했어요. 그 사람 있다는 거. 네? 지금 이석영 있다는 거. 그런데 모르겠고요. 윤석열 덕분에 또 민주주의 실천을 다들 맞다가지고 모르겠어요. 윤석열 희생한 거잖아. 정말 1년 후딱 갔어요. 그것도 1년하고 거의 한 3개월 지나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찍어낼까요? 그래프만 빼고 지웠어요. 상금이 1억이잖아. 1억 곱하기 5천만 원은 얼마지? 노벨상 받은 1억 대략 아닐걸요? 1억보다 조금 자, 세계적으로 이제 이번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에 이름이 갑자기 순간 그랬습니까?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DNA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DNA가 이렇게 이중가서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서보는 게 있는데 그 구조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까지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그 사람이 DNA가 이렇게 나중에 꼬였다는 걸 하는 것을 본인의 모든 노력을 낸 게 아니라 우연히 자기 후배 과학자 방에 놀러 갔는데 서랍을 열어봤더니 그 DNA를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논문을
발표해요. 그것도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한 거도 다른 연구한 거 네가 그냥 훔친 거 아니냐? 뭐 논란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쟤는 멍청해서 이 자료 갖고 이게 자료 머리 타는 줄 몰랐을 거다. 나 정도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발표한 거지. 쟤는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내가 버렸을지도 몰라. 라고 한 거죠. 그 후배 과학자를 비난을 했죠. 멋있다. 그래서 배짱이 대단하다. 그 다음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고 너무 논란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잘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생활이 좀 어렵게 된 거죠. 일자리로 얻지 못해요. 노벨 과학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벨상을 경매에 붙였어요. 내가 타입이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팔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필요하고 나 몰라. 나 지금 배고파. 그래서 경매 이베이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돈이 많은 러시아 그 가수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샀죠. 산 다음에 다시 그 메달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시는 거야. 벨롱대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내놔서 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다시 그 물건을 다시 나한테 돌려줬어. 벨롱대, 그렇죠? 신기하지? 그 과학계 보면 정말 좀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과학자 중에 한 분, 이름이 그 세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노벨상을 한번 받습니다. 뭐를 받냐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유명해졌죠? 세모라는 박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노년을 와이프랑 즐기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유치하면서 놀고 있는데 주말 저녁이었어요. 와이프랑 같이 그 차를 타고서 산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를 갔어요. 전망대에 올라갔고 근데 주말 저녁이니까 차도 엄청 많겠지. 거기 올라가서 전망대 올라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딱 먹으면서 사람들이 딱 보는 거죠. 근데 그 자동차들이 쫙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꼬리를 물고서 라이트를 띄고서 쭉 한 줄로 줄 지어서 쭉 휴게소 쪽으로, 그러니까 전망대 쪽으로 쭉 올라오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찾아냈다. 내가 해냈다. 그래서 그 집 와이프는 저건 왜 저래? 미쳤나? 그랬죠. 그다음 막 미친 듯이 막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와이프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쓰면 그날 갑자기 남편이 마치 어린 알게 된 것처럼 미쳐서 날뛰고 너무너무 놀랐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송에서 뭘 고안해냈냐면 DNA의 코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 방송을 보고서 아마 딴 데 봤다면 볼 게 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지. 아유 차도 엄청 밀리네.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 DNA의 염기 배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골랐고 두 번째 노벨상을 받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세머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DNA 염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세머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노벨상 두번 받습니다. 남들은 한 번 받기 어렵다는 걸 두 번이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벨롱은 된다. 그쵸? 자, 그래야 끝까지 잘 그렸어. 예. 자, 그 다음에 좀 세우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다음 우리 몸에 신경계에 들어갑니다. 신경계. 자, 신경계는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신경을 다 합쳐서 신경계라 불러요. 제가 이제 푸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슬퍼? 왜 좀 눈물 흘려? 자, 얘가 지우 몸을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스캔했고요. 자, 지우 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지우야, 이게 뭐야? 네. 지우 뇌입니다. 그래서 지우 뇌고요. 머리를 잡아서 쭉 뽑았어요. 그러면 마치 콩나물을
대가리가 콩나물 줄기에 있듯이 쭉 하나 이게 길다같이 쭉 빨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경들이죠. 신경까지 같이 뽑아서.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와 어떻게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해 보고. 제가 잘못 그렸나요? 다리가 너무 깁니다. 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도 그림은 사실로 그려야지. 그렇죠? 자, 이게 지우야. 그러면 우리 몸에 이게 다 신경이잖아요. 신경인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있죠? 뇌하고 척추인데 이 뇌하고 척추는 명령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신호를 판단하고 명령을 낼 수 있는 그 신경이야. 얘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이 중추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바로 뭐라고 할까?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계는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명령을 낼 수 있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중추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중추가 내린 명령을 끝에 반기 쪽에다가 옮겨주는 운동신경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고 말초신경계는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 몸이 있는데 팔 건드렸어요. 누가 건드린 걸 느꼈어? 내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감각이 살아있네, 운동이 살아있네.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음을 내가 직감할 수 있는 신경을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해서 걔네를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체성신경. 근데 내 몸을 분명 내 몸에 있지만 내가 그런 신경이 내 몸에 있음을 내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신경이 있어. 지 마음대로 그냥 컨트롤되는 신경이 있어. 어떤 거냐면 지원 심장 멈춰봐. 창자 두 번 움직여볼래? 되게 힘드네. 돼요? 심장 멈췄어? 아닌가요? 예. 자, 이 우리 몸에 내장전에 연결돼 있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신경이 있어. 이런 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요 자율신경계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 주로 내장 기관에 연결돼 있어요. 심장, 창자 이런 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고 오토매틱으로 조절된다. 오토매틱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 몸을 오토매틱으로 조절해요. 오토매틱으로 조절해서 뭐 하려는 거야? 우리 몸을 오토매틱으로 컨트롤해서 뭐 하려는 거야? 생존하려고. 그래, 그렇죠. 생존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뭐 하려는 거야? 예. B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정답이 100%입니다. 여기서 자기 모르고 있으면 답을 안 해요. 틀리진 않아요. 아는 것만 100% 확실한 것만 답하죠. 그래서 정답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답을 안 하잖아. 틀리진 않는 거죠. 자, 얘가 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몸의 항상성 유지예요. 자율신경. 그 다음에 오토매틱으로 조절된다는 얘기는 내 의지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 의지대로 한다. 내 의지대로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했어요. 근데 의지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 뇌 중에서도 대뇌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얘는 내 의지와 관련이 없으니까 대뇌하고 관련이 없다. 대뇌가 아닌 곳에서 얘는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손가락 움직이고 하는 것은 대뇌에서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얼굴 표정 움직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대뇌가 영향을 주는 거야. 얘는 대뇌가 명령을 줄 수 없어. 다른 곳에서 명령 줘. 누가 명령 주냐면 뇌 중에서 우리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얘는 간뇌가 명령 줍니다. 간뇌가 명령을 줘.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매틱 조절되는 자율신경은 간뇌라는 곳에서 컨트롤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지원할 때 지원아 신경을 좀 조절해 주시는 거. 아, 그런데요? 그러겠지. 왜 그러냐면 지원이 멈추고 싶지만 멈추고 싶은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대뇌로 의지를 보여도 간뇌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율신경이고요. 자, 체성신경은 다시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감각신경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신경지가 있습니다. 운동신경 있고 자율신경계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처음 듣는 것인데 하나는 교감신경계가 있고요. 하나는 부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묶을 거거든? 이렇게 묶을 거야. 자, 이렇게 묶었는데 이 근거는 뭘까? 자, 어떤 기준으로 내가 얘 감각신경계 따라하고 운동, 교감, 그다음 부교감을 따라 묶었을까? 정답을 100% 도전한 비난하는 정답이 어떤 기준으로 묶었죠? 예, 여전히 정답을 100% 신앙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깨져요. 그렇죠? 지민. 예, 지민이도 뭐 나도 돼. 왜? 네? 카페요? 왜? 받아들이기 위해. 아는 분? 자, 봐봐. 감각신경은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몸의 중심 나가는 거지. 교감과 부교감 우리 몸의 중심에서 우리 몸 내장장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치? 당연한 문제 된다면 얘는 부심성 들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원심성 뉴런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맞추신경이란 말이야. 이 맞추신경 있죠? 이 맞추신경을 다른 기준으로 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성과 자율신경계에 분할 수 있고 다른 각도로 본다면 말초신경계를 뇌신경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으로 분할 수 있어요. 얘가 12쌍, 얘가 31쌍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12쌍이고요. 31쌍.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보자. 지우 무서워. 그죠? 웃고 있죠? 이게 웃고 있단 말이야. 웃는 건 말이야. 뇌에서 직접 얼굴 근육 컨트롤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얼굴 누가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죠? 이거는 얼굴에서 다이렉트 뇌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누가 팔 건졌지. 이거는 팔로 쭉 올라가서 척수를 따라 쭉 올라가서 뇌로 가는 거야. 내가 손 움직이지? 이거는 뇌에서 명령 주지. 뇌에서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내려가서 척수 통해서 내려가서 팔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중에서 척수를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것이 있고 뇌를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얼굴 쪽에 있는 거 있죠. 목을 기르서 이 목 쪽에서 이 얼굴 쪽에 있는 신경도 전부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그래서 스마트폰 터치다. 그러면 비싼 스마트폰 제일 싼 거, 깨져도 상관없는 거, 지울 거, 그 지울 거죠. 아니, 자 여기에 이게 스마트폰이야.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 여기 스마트폰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러면 얘를 봤잖아. 눈은 들어간 거지. 얘는 척수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안 거치고 다이렉트 눈으로 들어와서 뇌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스마트폰이네 라고 내가 말했어. 그건 뭐야? 뇌에서 운동신경에서 이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척수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이걸 보고서 손을 쭉 뻗어서 들어 올렸어. 이 들어 올리는 것은 내가 목 아래쪽에 있는 뭔가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척수를 거친다. 척수. 그래서 만약에 척수가 끊어지죠. 척수가 끊어지게 되면 몸이 마비가 돼. 그러니까 끊어지는 부위에 따라서 아래쪽이 끊어지게 되면 하반신이 마비되는 거고 위쪽이 끊어지게 되면 전신이 마비돼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뇌가 끊어졌다 치자면 전신이 마비되는 거야. 그렇지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만 움직여보죠. 뭐야? 척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저기 지가 큰 열심히 했는데 저기 아까처럼 잡아 뽑으면 되는데 이 척수 어디냐면 척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있죠. 뼈가 이 안에 신경이 넣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척수야. 그러니까 척추 뼈인데 척추 부러지면 가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굳이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접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그 마찬가지로 너가 앞쪽으로 부러지는데 뒤쪽으로는 안 되죠? 가서 꺾어보자. 척수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하자. 먼저 뇌부터 한번 볼게요. 뇌. 자, 뇌가 있는데 뇌가 어디죠? 여기 있죠? 뇌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생각할까?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뇌가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뇌가 좋아하는 건데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있고 이 머리가 단단한 뼈로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딱딱 뼈로 쌓여있고 여기 뇌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 뼈로 쌓여있고 뇌가 그냥 가운데 있나? 그러면 머리 흔들면 이게 뇌가 덜덜덜 거릴 텐데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뇌 안에 뭐 물이 꽉 차 있어요. 뇌수라고 해요. 뇌수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수 막이라고 해서 물주머니처럼 마치 그 비닐로 비어서겠지 비닐 안에 물을 꽉 채워놓고 그 안에 뇌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부에 충격이 주어져도 쉽게 뇌가 순탄히 입지 않겠지. 만약 통에 비어서 어떻게 될까? 덜덜덜 소리 나죠. 그렇죠? 뇌가 충격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뇌를 얼마나 소중히 잘 다루고 있냐면 뇌는 혈액이 공대된다 공대지 않는다. 혈액이 공대지 않는다. 뇌는 혈액이 안 가면 안 된다는데요? 뭐 산소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는데 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긴 가는데 혈액은 뇌 근처에도 못 가요. 이게 뇌가 있고요. 뇌 수막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꽉 차있고 겉에 막이 있단 말이야. 그 겉으로만 피가 지나가요. 겉으로만 피가 지나가면서 그냥 뇌 수막 안쪽으로 영양분과 산소, 노폐물 이런 것들만 주고받습니다. 직접 뇌대표한테 직접 가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더 철저하냐면 그 뇌수막에 보면 이 혈액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성상세포라고 하는데 별명을 내줬어요. 걔네들이 일종의 가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쁜 병원 치러 오나 아니면 저기 혈액에서 혹시 나쁜 거 혹시 뇌로 보내준 거 아니야? 혹시 막 그래서 감시해. 그 성상세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 방어막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죠. 그 말은 뭐라고? 뇌수막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뇌 안쪽으로 이게
병원 처침됐다. 이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뇌 한번 보자. 자, 뇌는 여러 가지 뇌가 있는데, 첫 번째, 뇌 중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데가 어떠냐? 대뇌입니다. 자, 대뇌는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 주름이 대단히 많아요. 표면에 주름이 대단히 많은데 표면에 주름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죠.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표면이 대단히 넓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주름이 한 20%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주름이 많아서 아인슈타인이 이게 천재 아니냐, 그게 머리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인슈타인 들어보면 참 불쌍해요. 아인슈타인 죽자마자 한 뇌를 꺼내죠. 뇌를 꺼내서 어떻게 했어? 슬라이스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 뇌를 종이처럼 얇게 썬 다음에 그걸 따로따로 다 보거든요.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어서도 그냥 그렇게 또 크게 났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좀 약간 천재 과학자로 통하긴 하지만 아이디어 모르게 좀 비행 많이 적이었고요. 좀 흑역사가 좀 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좀 생활이 조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비서 결혼을 몇 번 했다? 되게 여러 번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되게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떤 감정이 생기고 뭐 편한 감정이 생기고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을 갔는데 은행 직원이 물어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니 비서한테 전화했죠. 내 이름이 뭐지? 그래서 알려주죠.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제 은행 직원한테 말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와이프분요? 결혼이나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비서한테 전화해. 나랑 결혼해? 결혼했구나. 정말 놀랍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 된 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후배 양상보다는 연구에 노력도 했겠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시간도 되게 많았나봐. 연구실 내에서 되게 추운 겨울철이었나 봐요. 여기다 난로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 난로 두고서 그 앞에 앉아서 흔들게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난로가 있으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서 불렀죠. 밖에 있는 비서 불렀죠. 비서가 막 뛰어왔죠. 지금 왜 그러십니까? 너무 뜨거운데 나도 좀 접수 치워줄래? 그래서 비서가 황당해 보였죠. 교수님, 난로 치우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난로 치우면서 교수님이 좀 뒤로 물러서시지 않을까요? 천재인데? 실제로. 되게 놀랐대요. 어떻게 그런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냥 그 난로 그냥 두고서 의자를 뒤로 뺐대요. 되게만 칭찬해줬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정말 놀랐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뉴턴 같은 것도 대단히 좀 크고 작은 실수 많이 했대요. 뉴턴이 정말 사과나무를 그런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대요.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고양이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집에 보면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에다가 이게 고양이가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을 만들어서 별도로 여기다 출입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뻥 뚫리면 바람 들어오니까 춥지 않으니까 지나가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흔들리면서 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고양이가 지나가는 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되게 뿌듯해했대요. 그만큼 고양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기다가 공해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맞아. 교수님, 굳이 문을 밑에 왜 만들었어요? 아, 태클이 지나가라고. 아니 여기 큰 문 있으면 어미도 지나갈 수 있고 태클도 지나갈 수 있는데 굳이 새끼 지나가는 문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문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요. 천재인데. 이렇게 크장을 쓰지 많이 했어요. 자, 아무튼 대대가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게 신기해요. 이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 우뇌는 한 역할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좌뇌 우뇌 중에서 예를 들어 거야. 한쪽은 뭔가 이성적인 판단하고요. 한쪽은 약간 감성적인 판단하게 되는데 직관적인 예를 든다면 이게 뭐죠? 커터칼이야. 그죠? 커터칼이야. 근데 이거를 커터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좌뇌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내서 이걸 뭐 자를 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용도에 대한 설명은 우뇌를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좌뇌, 우뇌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터칼이고 이거는 잘 때 쓰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좌뇌, 우뇌가 협력 작업이 가능한 이유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양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뇌양이 그러니까 양이 교량해서 이게 달인이 뜻해요. 그래서 뇌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뇌량을 통해서 좌뇌, 우뇌의 협력 작업이 가능하죠. 근데 일부 뇌를 다친 사람 중에 보면 이 뇌량이 결단되는 상태가 있어요. 좌뇌, 우뇌 이 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냐면 한쪽 뇌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쪽 뇌를 가리고서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가린 다음에 이걸 보여줘요. 그거 이름 뭐야? 커터칼. 어디다 써? 말을 못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뇌를 눈을 가린 다음에 또 보여주죠. 이거 뭐야 이름? 몰라요. 어디다 써? 뭐야? 자를 때 써. 이거 이름이 뭐냐고? 몰라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뇌량이 낮은 사람은 좌뇌와 우뇌의 협력 작업이 어려워져요. 뇌량. 근데 우리는 뭐 정상적이죠. 그래서 만약 뇌량이 끊어지게 되면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뇌가 끊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을 보면 물론 그런 뜻을 알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를 자르죠. 자르면 요 겉대 부분 있지. 요 겉대 부분을 겉질이라고 해요. 겉질이라고 그러고 요 안쪽 부분은 속질이라고 해요. 속질이라고 하는데 이 겉질과 속질 색깔이 좀 달라. 이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경 덩어리한 거다. 수없이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겉질에는 신경 세포치가 많이 있고요. 신경 세포치가 많이 있고 이쪽 속질에는 신경 섬유가 많이 모여있어요. 신경 섬유가. 그래서 색깔 봤을 때 겉은 좀 진한 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색깔이 회백색 같습니다. 회백색이고 얘는 색깔이 백색이에요. 그래서 회백색 질, 얘는 백색 질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장암의 역할은 뭐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장암의 역할, 운동, 감각, 사고, 판단, 기억, 기타 등등 또는 고등, 정신활동, 여러분이 현재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대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대뇌. 아직 우리는 그 대뇌의 신들을 풀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아직까지 연구 중입니다. 근데 이 뇌의 작용을 이용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 미치관이라고 그러는 자동차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기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타링크를 세웠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웃었죠. 지금 많이 대죠. 미친놈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를 만들었을 때 사람의 뇌를 읽을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방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뇌 위에다가 전자칩을 씌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생각할 때 나타나는 뇌파를 이거예요. 그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 들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뇌파의 어떤 패턴, 왼손 들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뇌파의 패턴, 이런 거를 다 쭉 읽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패턴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몸에 읽을 수 있는 로봇과 연결하는 거죠. 내가 오른손 움직이려고 하는 신호 보내면 로봇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전신 마비 환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이제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적 목표는 로봇을 입고서 사람의 의지대로 이 로봇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많이 근접해 있고 아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것이 좀 상용화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어떤 이 로봇이 있을 때 그 로봇을 내가 조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야, 저 좀 가, 저 가서 뭐 이거 붙이고 와라고 생각만 했을 때 로봇이 내 머릿속에 있는 칩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모의를 하겠죠. 마치 텔레파시 동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버전이 바로 뭐냐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지를 읽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데 초기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칩을 심고서 이 사람이 뭔가를 상상했어요. 어떤 숫자 하나 있는 경우를 숫자를 뭔가 상상을 했고 그 뇌파를 읽어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읽어내는, 그러니까 컴퓨터 읽어내는 걸 했는데 꽤 정답률이 높아요. 꽤 정답률. 물론 아주 획기적이지 않지만 그냥 확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좀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걸 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같으면 야 네가 뭐 네 동료들이 어디 갔어? 말해. 막 고문해 있죠.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70에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상과학 경우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현실로 이제 등장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시각.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고서 이게 시각하는 것을 다시 구현해내는 것. 이건 아직까지 좀 가르치기 좀 멀대요. 그건 구현하기 좀 어렵대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환자들이 이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뭔가 사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뇌한테 전달해주면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본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좀 힘드네요. 가장 이제 근접적인 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 생각을 가지고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지금은 실제로 이제 활용되는 것은 컴퓨터 마우스 움직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마우스 움직이죠. 그래서 전신 마비 환자가 마우스를 이렇게 칩으로 신고서 마우스 움직이는 게임을 하죠. 채팅을 하고. 자, 이게 벤입니다. 그 다음에 소내 합니다. 소내. 소내는 대뇌 뒤쪽에 뒤통수 부분에 있습니다. 얘도 역시 두 개의 반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반으로 되어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얘는 지금 운동을 조절합니다. 운동을 조절하는데 아까 전에 대뇌도 운동이라고 했지. 근데 소내도 뭐야? 운동이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대뇌라는 운동은 큰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거나 뭐 물건 집어들거나 이런 거 큰 액션이 바로 대뇌고요. 이쪽 소뇌는 아주 미세한 운동. 그러니까 글씨 쓴다거나 아니면 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거나 아주 정교하게 손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소뇌야. 그래서 우리가 손재주가 좋아라는 사람 뭐야? 소뇌가 맞아요. 그렇죠? 축구를 되게 잘해. 대뇌가 맞아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그런 손동작. 다른 것이 소뇌고요. 그 다음에 이 소뇌는 운동과 더불어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배웠어요. 정답률 100% 도전하는 게 역시 100, 함께 해줬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균형감을 잡는데 이 손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감을 잡는 데 관여하니까
이 손해가 균형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연결되는 감각기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 귀에 어디? 간골이다. 다음은 또 전정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균형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진탕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어디서 막 쓰러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손해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머리 뒤쪽에 있어. 자, 그다음 이거 몇 시에 끝나니? 30분 끝나? 그럼 요거 끝나면 여러분 또 밥 먹으러 가겠네? 넌 집 가잖아, 그렇지? 지우는 어디? 김밥 지우개. 그럼 네? 뭐고요? 그때 가서 땡기는 거 먹겠다. 뒤에 뭐 먹어요? 안 정했어요. 지민이는? 밥 싸웠군요. 뭐 먹을까? 나는 뭐 항상 한식 뷔페 가니까 어디 있어요? 안 알려줘요. 조용히 봅시다. 얼마나 많이 먹어? 그냥 한 번 접시를 그냥 그 정도. 큰 접시가 있거든요. 이만한 접시가. 거기다 이제 밥하고 반찬 다 들어가고 자기 뭘 만들어. 근데 내가 한번 갈 때마다 아주머니 약간 날 이상하게 봐. 이거 좀 모르겠어. 저번에 영재반 아이들이 왔었어요. 밥 먹는데 내가 먹고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걸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선생님 어떻게 6인분 어떻게 자, 그 다음에 간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간매. 자, 요 간매는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의 중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해도 얘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예요. 그 다음에 이 간내는 시상과 시상 하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간내가 그 시상 하로랑 마찬가지야. 간내 시상 하로라는 것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 간내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들을 다 통솔하는 거야. 야, 너 빨리 뭐 만들어, 너 빨리 뭐 해, 막 다 명령 줘요. 그 명령 줄 때 그 명령을 내리는 수단이 대표로 자율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율신경의 중심입니다. 자율신경 최고 중심. 만약에 간내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 네, 죽어요. 간내가 손상되면 스스로 항상성을 조절할 수 없어요.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심장 막중이라든가 이거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 죽는 건가? 죽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중간내 또는 중내라도 그래요. 얘는 우리 몸에서 안구운동, 운동자 돌리는 거, 안구운동 또는 홍채반사. 저번에 홍채반사 배웠지? 네. 발목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되면 이제 퍼줬잖아요. 홍채반사에 관한 것이 바로 중간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수 여기 목 뒤쪽에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데 연수 단어는 숨골에서 부르거든요. 얘는 우리 몸의 호흡 운동,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소화의 분비 이런 데 받는 것이 바로 연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박동이라든가 호흡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연수입니다. 자, 여기서 간내, 중간내, 연수 이 세 상태에서 물론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뇌줄기라고 해요. 다른 말 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뇌줄기 기준이 그때마다 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뇌줄기, 뇌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뇌를 바로 뇌줄기라고 해요. 이 대뇌와 소뇌는 운동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것이고 얘네는 대뇌와 소뇌와 관계없이 스스로 우리 몸의 행동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뇌줄기, 뇌관인데 뇌관이 망가지죠.
그럼 스스로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관이 망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뇌사자입니다. 브레인데스. 뇌사자. 그러면 이 뇌사라고 하는 것은 의학에서 바라보는 죽음이야. 스스로 심장박동이라든가 호흡운동이라든가 스스로 혈당량이라든가 이걸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요. 죽는 거야. 이게 바로 뇌사자. 그럼 식물인간은 뭐예요? 식물인간은 뇌 죽이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게 되면 소화에 분비하고요. 소화에도 분비하고 스스로 심장 뛰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요. 근데 대뇌와 소뇌가 제대로 작동 못해. 그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그렇지만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 바로 뭐라고? 식물인간이고.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단지 몸을 못 움직이거나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식물인간이에요. 뇌대자는 의학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럼 식물인간은 의학에서 말하는 죽음 아닌가요? 아니요. 식물인간은 의학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뇌주기가 죽었을 때, 즉 뇌사가 됐을 때 죽는 거예요. 식물인간 영어는 뭐라고 그래? 지민아, 식물인간 영어 뭐야? 좋아. 식물인간 영어 뭐야? 플랜트이구만. 플랜트구만. 아닙니다. 플랜트 아니고. 깜짝 놀랄걸? 그린 영화. 녹색인간. 녹색인간. 녹색. 그렇지, 녹색인간. 비. 식물인간이 뭐라고 볼까요? 너 영어 잘한다며? 진짜? 그렇지만 정답률은 그렇게 보자. 아까 우리가 출석부로 시작하냐고. 지금 식물이라는 걸 보여요. 몰라는 없는데요. 놀라지 마. 식물이라는 영어로 베지터블 바디입니다. 베지터블이야. 그 지원 못했죠. 선생님 베지터블이 뭐예요? 나는 베지터블이 뭐지? 야채.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야채인데 채소입니다. 근데 너무 어감이 안 좋잖아. 그치? 야, 그 사람 말이야. 요즘에 뭐 돼서 그 사람이 식물인간 됐대. 라고 내가 영어는 그냥 우리말로 만약에 그 베이스업을 맞은 거. 야, 그 사람이 이번에 오토주 돼서 야채인간 됐대. 뭐라고 채소인간 됐다고? 어떡하지? 너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베이스업을 바디를 우리말로 그냥 식물인간으로 번역하는 거야. 영어로 베이스업을 바디. 자, 그러면 이건 누구야? 네가 한번 검색해봐. 식물인간이라고. 믿지 못하네, 지우가. 아이씨. 10년 진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야. 너 검색 못하지? 자, 됐고요. 적으시고요. 이거 적겠습니다. 이거 뭐야? 펄슨 이것이 뭐야? 이거 아이폰이? 아이폰은 비싸게 줬다? 됐죠? 맞죠? 이거 적은 거야?
우리 공을 대대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대체 그 지구가 궁금해하는 척수, 준수, 척수. 알겠나? 네. 준수, 척수. 네. 제 척수. 네, 척수가 좀 좋아하나. 자, 척수 한번 보자. 자, 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의 연결 부분입니다. 신경 연결 통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팔을 건드리면 이 감각이 그냥 다리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서 척수 쪽으로 올라가서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신경 연결 통로야. 누가 질문해, 선생님,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낼 수 있다면서요? 근데 척수는 단순히 신경 연결 통로예요? 그럼 걔가 중추가 될 수 없잖아요. 얘는 신경 연결 통로이면서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이 대뇌 대신에 직접 이 척수가 명령을 줄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척수 반사라고 해요. 이 척수 반사는 대뇌의 지배 받지 않고 척수가 직접 명령을 줘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게 되게 뜨겁다 치자. 이게 되게 뜨겁다 가정했을 때 내가 그 뜨거운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가다 댔어. 그럼 내가 손을 확 뛴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뜨거워서 손을 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손을 띄고 조금 지나서 그래. 엄청나게 뜨거움을 느껴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건 뜨거운 게 얘가 뜨거움을 느꼈어. 그래서 척수를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척수에 도착할 때 척수가 먼저 명령 줘요. 먼저 손 띄어라 명령 줘. 먼저 손 띄어야 돼.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척수가 올라가서 대뇌에 전달돼서 뜨거움을 느끼겠지. 그게 나도 모르게 손 띄는 거. 이게 바로 척수가 명령 줘.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병원 가서 해봤을 거야. 무릎 치는 거. 해봤죠? 무릎 반사. 이것도 역시 내 의지와 관련해서 내가 아무리 힘을 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치면 척수의 명령을 주고 이렇게 척수의 명령을 줘서 다리가 올라가요. 이걸 바로 무릎 반사라고 해요. 이렇게 척수도 명령을 줄 수 있다는 걸 바로 척수 반사입니다. 척수 반사 보고 그 다음에 체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림만 그리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 척수 한번 쉽게 그려볼게요. 이따 다시 그릴 건데 지금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 다시 해야 되니까. 척수예요. 척수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우 본다면 지우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지우 몸이 이렇게 있고 이게 등뼈야 등뼈. 등뼈고 잘라서 이렇게 있으면 잘라서 그 저기 여러분이 그 뼈다 내장을 보면 이런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먹어봤죠? 뼈다 내장.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척수야. 척수고 네, 3분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또 생기죠. 네. 1교시가 끝나기.